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변화가 생기고 있죠. 지난주에 소폭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지금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 한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최근 4주간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가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긍정평가는 소폭 하락하거나 아니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횡보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그 주식 양도세 문제, 네. 그 대주 10억 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광복절 특사,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관련된 논란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뭐 있었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의 이 차명 거래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최근에 진행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당원들한테 여론사 참여 독려 네. 문자 뭐 SNS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층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컨벤션 효과가 작용을 네, 일종의 했다. 컨벤션 네. 효과가 사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래는 한미 정상회담 혹은 뭐 다른 선진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있으면 한 5% 포인트 가량 오르는 상승 효과가 있게 되는데 네. 저희 리얼미터 기준하면 2.2% 포인트, 그다음에 타 조사 기관들도 대략 한 3% 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좀 아쉽죠. 5%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른바 숙청 SNS 논란 그 부분 때문에 원래 화요일 날 새벽에 정상회담이 있고 보통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의 버퍼링이 있었어요. 예. 화요일 날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의 의미 홍보를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날 좀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다시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아무튼 상승폭이 생각보다 혹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크진 않았다. 그렇지만 모처럼 예. 상승하는, 그리고 부정평가는 4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동훈 수석 대변인,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주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봐줄 수 있는 건지. 그게 뭐 일시적인 지지율 반등 같은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 저 계엄 사태 와중에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9%밖에 득표를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분인데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개업발이라고 해가지고 60%대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이 중도층이 이제 다시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이택수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조국 윤미향 사면과 같은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해온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달 정도의 그 시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게 지지율 치트키라 그래가지고 반등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예.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아직은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사실 왜냐하면은 그 합의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평소에 반중 뭐 반일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예. 좀 미국 가가지고 크게 망신당하지 않을까, 트럼프한테 크게 뭔가 삥 뜯기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좀 그렇게 문제가 일지 않고 나름대로 좀 얼마나- 선방을 했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예.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예. 이제 좀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큰 구조적으로 뭔가 대세 상승 흐름을 잡았다기보다는 네. 기술적 반등이다. 네. 그래서 주식으로 말하자면 기술적 반등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대통령, 기술적 반등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워딩에서 우리 김한 기자님이 조금 불편한 게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불편한 제가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보세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생각은 예. 좀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개인 차원의 인기가 뭐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인 건 분명합니다만 네. 이게 어쨌든 윤석열 기조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중도는 저희도 이제 막 뭐 민심늪보다 현장에다 가보면 중도는 뭐 세부적인 이슈에 대한 판단을 갖기보다는 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거든요. 대체로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스러운 일을 좀 하면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근데 대통령이 이건 대통령이 하는 일은 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라고 하면 확 꺾이거든요. 근데 예. 이 순방 외교라는 게 전형적으로 대통령이 좀 대통령스러워 보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의 세부적인 뭐 예를 들면 성적표나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들이나 정치 고관여층이 따질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에 반응하는 사람 중도라고 불리는 집단에서는 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트럼프랑 만나고 뭐 악수하고 뭐하고 뭐 회담도 괜찮았다며라고 네. 하는 정도면 이제 말하자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좀 한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뭐 이렇게 그 지형의 구도나 그다음에 연령층 대비 따졌을 때 민주당 대통령이 50에서 65 사이에서 횡보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정도 구간 안에 대통령이 머무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사실 이제 문제인 거다. 이 지금 지지율 한 3개월치 놓고 보면 근데 보면 65에서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가 51.1이었고 지금 53.6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기술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구간 안에서 어쨌든 세부적인 평가들이 그때 맞춰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떤 뭐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5%가 올랐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대변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10월 말까지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말한 것처럼 대통령스러운 일을 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세부적인 이슈에서 뭐 검찰 개혁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뭐 검찰 개혁은 물론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뭐 부침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 에이펙 정도까지는 예. 지금 추세선 정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월 셋째 주에 보면 51.4%였던 것이 이제 53.6%로 마무리를 했고 지금 9월 1일 오늘자로 우리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53.6%, 갤럽은 59%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택수 대표님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아까 네.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어느 한 장면에 그냥 국민께서 필이 탁 왔었던 장면이 있을 것 같아. 어떤 장면이 진짜 지지율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줬을까? 하나만 딱 꼽자면 뭡니까? 뭐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만나는 오벌 오피스에서 만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돈키호테 같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정상회담 직전에 그런 숙청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SNS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좀 불안했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잘못되고 또 관세 관련된 또 뭐 부정적인 그런 결정이 있는 한미 정상회담 자리였다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 개개인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고 특히 극우 유튜브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망신도 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혹은 뭐 안 만나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장면 그래도 잘 선방했다는 그런 모습 장면이 있어서 특히 보수층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9.1% 포인트 올라서 가장 많이 지역적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여성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60대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3.4% 보수층이 5.7% 포인트. 그러니까 진보층은 뭐 그동안에 조금씩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네. 중도층보다 보수층이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우려를 많이 했다는 건데 극우 유튜브에서 예언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서 예. 보수층에서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예. 저는 그 이제 특히 한미 정상회담도 뭐 영향을 줬겠지만은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과거 정부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부에서 해놓은 합의들을 갖다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그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과는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던 그 죽창가 들고 일본 문제를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던 모습을 탈피를 해가지고 뭔가 한일 간에 맺었던 그 협의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거기서 좀 성숙된 외교 한일 관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보수층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필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럼 한일 정상회담이 훨씬 더 그렇죠. 임팩트가 그러니까 있었다. 보수층을 견인하는 데는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한테 그동안 많이 요구를 해온 게 일본하고 관계를 우호적으로 빨리 바꿔라.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척을 지면은 네. 그게 왜냐하면은 중국과의 대중 그 라인을 펴는데 한미일 연대라는 걸 한 데 있어가지고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친해야지만이 그게 연대가 유지가 되는데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트럼프도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구를 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한테 일본하고 어떻게 뭐 잘 돼가느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조야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는 게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야당 대표 시절 보이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금 한일 또 한미 그 회담 모습에 임팩트가 있었다는데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인상 네.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회담 제외하고요. 네, 제외하고 회담을 고르시겠습니까? 비행기에서 질의응답 받고 이런 장면들은 비행기 질의응답이요.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는 훨씬 더 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도 능하고 그다음에 질문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뭐 그런 모습들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가 좀 드러나는 장면들은 있었고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어떻게 반영된다 이걸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대통령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의 연장에서 보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안정감, 유능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뭐 여론조사의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이대변인처럼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저희 신문에서는 뭐 순한만 윤석열이었다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한미일 보건의 동맹이라든지 한일 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너무 많이 말하자면 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보수나 뭐 예를 들면 한일에 그거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 시절 야당 대표 시절하고는 달라졌네라고 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또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평가 일단 어음으로 결재를 해줬는데 이제 청구서가 들어오겠죠 그거는 이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가지고 신문 보시면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이 비판하는 사설을 썼고 네.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이제 옹호하는 사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회담 잘한 거예요. 한겨레 신문한테 욕을 먹어야지 이제 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지지율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고 하면서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고 이러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지금 연구 원장이시죠? 원장이 뭐 n분의 1 지지율 하락의 요인은 n분의 1이라 했는데 조국 당의 지지율이 빠졌어요. 이거 어디로 갔을까? 그냥 참았을까? 안 찍고 참았을까? 민주당으로 조국을 지지율이 빠졌어요? 지지율 빠질 빠졌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있나요? 근데? 몇 아니 프로는? 그래도 좀 있어요. 한 칸 작아졌어. 0.7%포인트 빠졌어요. 그래서 오차범위의 그야말로 안쪽인데 저거는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래도 3%가 넘지 못했다는 거가 상징성이 있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분들이 민주당으로 옮겼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분들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범민주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말하냐, 민주당을 지지하고 말한다냐가 크게 무슨 이렇게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원장의 행보가 뭐 소위 말하면 거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저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심 민주당 지지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뭐 세빙선 역할도 하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는 조국 지지한다고 말해야겠다. 조국 혁신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벽 이런 것들은 최근 한 2, 3주 조국 그 원장 나오고 나서는 좀 확인이 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텐데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세 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또 검찰 개혁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 이견들이 있어서 건강한 정치냐 아니면은 왜 이렇게 대통령이 가는 방향을 뭐 당 대표가 돼가지고 자꾸 다른 소리를 얻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막 있어서 좀 붙더라고요. 특히 뭐 정청래 당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쓰러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세 분 좀 골고루 의견 주시겠어요? 영향을 주죠. 특히 민주당은 정권 잡기 전까지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청래, 박찬대 이 양 지지층 사이의 균열이 좀 생각보다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의 그 정도, 강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여진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조국 혁신당하고의 또 관계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5%대를 넘어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그걸 흡수했는데 정작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해서 된장찌개 사진을 올리고 SN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신 지표대로 네. 뭐 5%대에서 지금 2%대니까 거의 절반으로 다시 좀 쪼그라들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민주당 내부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이제 갈등,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도 굉장히 갑론을박했잖아요. 민주당 네. 지지층 내부에서 뭐 그런 하나 되지 못한 그 분열의 이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정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다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빠졌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권하고 나서 뭐 가령 한미 FTA 관련된 뭐 이런 문제, 그럼 진영 내부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고 사실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의 이 공격이 훨씬 더 매섭고 아프고 따가워요. 네. 근데 상대를 향한 그 공격이 내부로 돌아왔을 때 그 균열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진보층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도 좀 덜 응답하게 됩니다. 예. 정치를 조금 혐오하게 되고 뭐 이런 징조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지난주에 그 미디어 토마토하고 에브리 리서치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KSY 또 갤럽, 리얼미터, 그다음에 오늘 김어준 씨의 여론사 꽃까지 이제 소폭 반등을 했는데 약간의 균열 지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이동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지난번 득표율도 그렇고 사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출발한 건 아니에요. 다른 뭐 이전 그렇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네. 굉장히 고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좀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경주에서 있을 그 이제 APEC. 선진국 정상들과의 이제 뭐 다자 구도의 이 회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2달 남았잖아요. 한두 달 남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50%대 살짝 지금 넘어서 50%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조사기관들이 40%대 후반 나왔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리얼미터라든지 다른 조사기관들도 40%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더욱이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강대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보수층도 결집을 하면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많이 하게 되면 국민의힘도 지금 리얼미터 보시면은 30%대 중반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지금 이제 4% 가까이 지금 돼 있는데 보수 이 양당의 지지율 합이 45% 합쳐서 50%까지 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조금 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하고 조금 궤를 달리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청 전쟁 얘기하고 명청조 삼국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 여권에서는 사실 이거 악의적 프레임이다, 뭐 왜곡된 프레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확한 프레임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의 여권을 설명하고 있는 여권의 분열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100일도 안 된 대통령한테
정청래 당 대표가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건지 일단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 현직 검사장 임은정 검사장 동부지검장인데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제 검사장 임명해가지고 동부지검장을 준 사람인데 네. 이런 양반이 바로 돌아서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 대통령의 참모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적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검찰개혁 오적이라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권이 유지가 될지 저는 그거 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초기부터 여권 내부의 분열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뭐 명청조 삼국지라 그러면은 정말 뭐 이렇게 싸우는 진짜 싸우고 있어요. 진짜 싸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게 딱 드러나는 게 이제 검찰 수사인데 아까 이택수 대표님이 이제 그 노무현 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노무현 때도 보면요 초기에 깨져나가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에 호남 지지층 자체가 이제 깨져나가요. 호남 지지층이 깨져나가고 그리고 개혁 4대 개혁 입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과거사법 이런 걸 가지고 지지층 내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그게 분열이 되면서 노무현 지지층 자체가 깨져나가면서 20%대 30%대까지 막 추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좋게 기억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 20%대 지지율 가지고 매번 선거하면 보궐선거하면 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던 진보 진영으로 봐서는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이견이 표출되는데 이게 잘못 따르면요 자기 지지층 내에서 일단 이견으로 충돌이 벌어지면서 지지층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서로 이제 막 시작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약간 드라이브를 거는 액션을 갈 테니까 당신은 좀 강경하게 한번 해봐라. 우리가 약간 대화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도 생각되더라고요,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의견 계속 예를 들면 표출하는 건가? 보솔론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의 전제는 같아요. 같은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쟁점, 세부 쟁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안 수사권이랑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가 결국 쟁점이에요. 저는 근데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워진 게 뭐냐면 임윤정 검사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이 사회적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진영 안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민변이라든지 이렇게 핵심적으로 민주당의 우호적으로 사법정책에서 호흡을 같이 해왔던 변호사들이라든지 주요한 뭐 그 형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보안수사권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99% 말하자면 권력형 범죄가 아닌 99% 범죄에서 어떤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놔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나 당의 생각은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등을 살려놨더니 한동훈이 들어와서 이 등 갖고 수사를 다 해버린 거 아니냐 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 문제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중수청을 어디다 둘 거냐. 저는 이거는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성호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다 어쨌든 당에 있을 때 이 논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당 틀거리에서는. 근데 지금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보니 예를 들면 당에 있을 때는 여의도 문법으로 따지면 내가 실제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득점이 80점이면 한 120점 정도 불러놓고 협상을 해서 80에 맞춰도 되는 건데 장관이 되고 보니까 120을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90을 불러놔야 그리고 합의 수준도 80이 아니라 한 75나 75로 가도 네. 운영을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저는 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비춰지는 문제에서 정청래 대표의 캐릭터가 있죠. 네.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물밑에서 하고 전화로 하고 이러면 좋은데 본인의 이제 내심을 SNS에 써버리니까 당 대표가 그럼 전혀 협의되지 않고 그냥 바로 SNS로 소통을 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SNS에 안 써야 되는 내용을 SNS에 쓰시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SNS에 안 써야 되는 내용을 SNS에 쓰니까 외부에서 보면 야 이게 SNS에 쓸 정도면 뭔가 얘기가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정치부 기자들 판단하는 건데 예.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본인이 내 내심을 계속 SNS에 쏟아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상황을 이제 자리가 바뀌었는데 좀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 이견이 없다 그러고 정청래 대표도 뭐 자기가 이제 개혁적으로 밀고 나가고 대통령께서는 뭐 중간층 챙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네.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자기 강경 지지층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개혁에서 앞장서서 합니다. 검찰 개혁 당신들 요구한 거 다 들어줄 겁니다라고 앞장서서 하는 거 그걸 표시를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내 앞길을 간다. 내 앞길이 뭐냐?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나가지고 8월달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돼가지고 2년짜리 정식 대표 돼가지고 공천권 행사하고 나중에 그걸로 발판 삼아서 대권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경주 가서 근관 쓰는 그런 그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래서 보편적인 지지를 얻으려면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택수 대표님, 정청래 대표가 왠지 중도보다 강성 지지층에 좀 많이 치중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역할이 이제 서로 다르죠.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 다 이제 아울러야 되는 거고 정청래 당 대표는 입법부 내에서 이제 민주당 여당의 수장으로서 특히 아직은 이제 내란하고 계엄 이거에 대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본인은 특히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민심은 이제 살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는 뭐 다음 임기가 네. 이제 뭐 1년 정도 있다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남은 한 4년 동안의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정치의 마지막 길이지만 정청래 대표는 계속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 보고 갈 수밖에 없고 좀 다소 과격한 그런 표현들을 SNS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는 좀 당원 나를 중심의 봐달라 이런 건가요?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 부고 빼고는 다 좋은 뉴스라고는 하는데 예, 정치인에게. 네, 예. 그런데 안 좋은 뉴스가 사실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SNS는 망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옛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사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좀 물밑에서 특히 개혁적인 어떤 어젠다는 물밑에서 뭐 당정이 잘 은밀하게 좀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예. 이걸 너무 공개적으로 막 균열이 있는 것 보여가면서 하면은 사실 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스스로 당이나 뭐 정부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조금 정청래 당 대표가 약간 고급스러운 당 대표의 길을 가려면 좀 고급스러운 방향을- 느낌하고 갑자기 네. 너무 매치가 안 돼가지고. 좀 너무 거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 바꿔야 본인도 다음 당 대표가 되고 또 본인의 꿈은 결국 뭐 대통령이나 뭐 아니면 서울시장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려면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부분. 네, 뭐 예,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미디어 국면에서 놓고 보면 여당 정치인들이 야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말하자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편집된 뉴스들만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근데 올라오는 예를 들면 본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에서 쓰는 기사들은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내 SNS를 통해서 직접 해버린다. 이 패턴이 최근 몇 년 동안 예. 이 말하자면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이 활용되는 패턴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층위들이 다 안 맞는데 야당일 때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더 소수파니까.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되고 대표가 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강성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패턴에서 정청래 대표가 가장 능한 네. 정치인이죠. 근데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걸 똑같이 하면 이제 어떻게 인식되기 시작하냐면 이거가 보수 언론이나 정부 여당, 그러니까 야당 대표 시절, 야당 의원 시절에 여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 여당이랑 뭔가 이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이견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견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건 본인이 이게 아니고.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당분간 안 하셔도 된다. 예.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 이 행동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내년 8월에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네.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대표를 결정하는 것은 강성당원들이에요. 그 제도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박찬대 밀어지면 안 됐잖아요. 정청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그건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당원들한테 어필을 해두면은 다음 8월달에 대표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표가 됐을 때 공천권은 대표가 전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 대통령이 간섭 못해요. 대통령이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 총선 공천권 간섭한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저 앞으로 권역을 치를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대통령은 당의 여당의 공천에 관여를 못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8월에 대표가 되면은 공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여당의 의원들이 누구한테 줄 서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줄 서겠습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줄 서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목소리 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